세종학 교육은 후민의 해로운 강의 제2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앞서 아주 중요한 책을 지난해 언론에 공개는 됐지만 간송미술문화재단과 교보문고에서 발간한 이 후민의 해로운 복간본이라고 하죠, 그죠? 이걸 좀 잠시 꺼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간본이라는 것은 이제 원본과 똑같이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최고급 보자기에 싸서 이렇게 이런 책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렇게 복간본이 있고요. 이걸 잘 적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내려놓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설서가 있고요. 해설서를 또 영광스럽게 제가 썼습니다. 아무튼 이 해로본에 대해서 뭐 최소 1조이라든가 그죠? 묵가치보다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책이다. 또는 뭐 국보 70호, 그죠? 세계 기록유산, 온갖 수식어를 갖다 붙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제대로 가르치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후민정음 앞선 그 연구자들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많이 연구를 해왔는데 그게 공유가 잘 안 되고 또 하다못해 대학교 국문과나 국어교육과에서 제대로 가르치는 곳이 진짜 거의 없어요. 이게 진짜 이 책을 누구나 배워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게 아직 정화로 봐서 지나치게 좀 무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 책이 이제 우리가 보통 최소 1조 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뭘까요? 요 책 원본을 간송미술문화재단에서 동대문 DDP 거기다 40일간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전시를 하려면 보험을 들어야 돼요.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하루에 보험료가 1억입니다. 40일간 40억. 그러니까 이 원가 자체가 비싸다는 건데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이걸 추정을 했는데 대략 최소 1조 원이다. 최소라는 얘기는 이제 실제 경매시장에 가면 2, 3조 원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귀중한 책을 우리 국민들이 지금 자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송미술문화재단에서 매년 한글 날 때마다 일정 부분 전시를 하는데요. 저도 여러 번 갔지만 진짜 기다리는 줄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국민들이 비록 이 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이 책의 가치를 짐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만큼 관심이 있고 거기다 열정이 있고 그렇다는 걸 느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난해 이걸 발간했는데 이게 25만 원에 팔아요. 책값치고는 되게 비싸지만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책의 원가가 너무 싸게 나온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 책이 이제 복간본이다 보니까 원본과 어떤 똑같은 모양, 색깔, 크기 모든 걸 똑같이 재현하다 보니까 그죠? 지질까지 최고의 어떤 한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비쌀 수밖에 없는데 국민보급용으로 그나마 낮춘 게 25만 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일반 입장에서 이제 비싼데도 이게 2달간 베스트셀러가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동아일보에 기사가 크게 나왔잖아요. 25만 원짜리가 베스트셀러라고 됐다고 해서. 근데 그게 이런 기업이나 무슨 도서관에서 구입한 게 아니라 대부분 일반인 판매로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만큼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걸 사랑하고 아끼고 있구나. 그렇다면 그 사랑을 아끼는 그런 막연한 그런 사랑과 애정은 별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제대로 알고 좀 사랑하고 아끼고 이 책에 담긴 가치를 함께 나누자.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책은 1446년에 초간본이 나온 거죠, 그죠? 지금의 한글날에 해당되는 9월 상순. 그래서 9월 상순이 음력입니다. 상순은 1일부터 10일 사이인데 아쉽게도 그걸 처음에 날짜를 이렇게 써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날인 9월 11일 양력을 환산해서 우리가 한글날을 기리고 있는데 근데 이 책이 언제부터 희귀본이 돼요. 그러다가 1940년에 이제 기적처럼 발견이 되는데 그 희귀본이 된 이유에 대해서 흔히 연산군이 한글을 탄압하면서 없어졌다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여러 원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제가 후민학 연구하면서 또 많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희귀본이 된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게 놀랍게도 이 양반 지식인들이 이 책을 싫어했어요. 제가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책은요, 세종대왕과 8명의 그 양반 지시들, 집현전 학사들의 공동 저술입니다. 그래서 총 66쪽인데 앞에 그 4장, 8쪽인데 세종이 직접 저술을 하신 것이고 나머지가 이제 8명의 그 학사들이 공동 저술한 거잖아요. 누구죠? 정인지, 최항, 신숙주, 성삼문, 강리안, 이계, 이솔로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저술하신 건데 그 8명 대단하시죠, 그죠? 근데 이분들이 세종의 생각을 거의 받아쓰게 하신 겁니다. 그분들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때 상황이 그랬어요. 그 8명 그 분들조차도 실제 개인적으로 한글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동 창제자의 입장이라면 사용 안 할 리가 없는 거죠. 근데 뭐 학문적인 글에서나 또 공용문서나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그 문학 작품에조차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머리로는 받아들여요. 이 훈민정음이라는 이 글자가 대단히 신묘하다, 정말 그 뛰어나다는 걸 인정합니다. 요 반포를 반대했던 채말리 선생과 6명, 7명이 반대 장소를 올리는데 이분들조차도 신묘한 걸 인정합니다. 근데 가슴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책의 공동 저술에 참여한 그 신하들조차도 사용하지 않는데 과연 그 당대의 양만 지식인들이 이 책을 좋아할 수 없는 거죠. 왜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양반 사대부한테는 그 한문이 절대 권력이에요. 그래서 이 한문을 통한 문자 생활, 한문을 통한 성리학, 한문을 통한 정치 향무시 자신들의 권력의 특권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 지식과 정보를 자신들만이 이게 독점하는 게 특권과 권력인데 이건 진짜 그 노비들까지 그냥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그런 문자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데? 이게 혁명이에요, 혁명. 그야말로 하층민, 한자 모르는 백성들, 그죠? 서당에 갈 수 없는 백성들조차도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전 인류의 역사에서 정말 엄청난 혁명이 많았지만, 뭐 농업혁명, 산업혁명 많았잖아요, 그죠? 뭐 마르크스 혁명도 있고. 그 어떤 혁명보다 정말 더 의미가 깊은 혁명이 이 훈민정 창제 반포 한글 혁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인간의 사유구조,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그 지식과 정보에 대한 문제, 이런 근본적인 틀을 바꿔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한자라든가 영어, 알파벳, 로마자 다 위대합니다, 그죠? 위대한데 한자 위대해요. 위대한데 그래서 거대 문명을 담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평등한 문자가 되긴 어렵잖아요. 중국 지금 가보세요. 이 간판 글자 못 읽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런 겁니까? 한자 자체 한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신분제 사회에서 그런 신분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그런 바탕, 그런 틀을, 아니 삶의 틀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은 그런 문자에 대한 해설서인데, 그죠? 문자에 대한 해설서인데, 그 문자를 해설하기 위해서 당대 최고의 학문적 배경을 도입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음양 오행 철학과 그것을 극복한 삼조와 또는 삼재 오행 사상부터 해서 언어학 사상, 음악 사상 모든 게 융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책이 어려운 거죠. 어렵다 보니까 이제 이 책은 만백성을 위해서 펴낸 건 아니지만 아니겠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양반 지식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정작 양반 지식인들을 어느 정도 설득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왜냐면 양반 지식인들이 전면 거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전면 거부를 하지 않고 좋다, 인정한다, 단 이교문자다 이렇게 못을 박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만 써라 이런 식으로 이 하층민 위주도 소통시켜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조선이 망할 때까지 양반 지식인들이 지배층이 철저하게 이교문자 취급을 해요. 1894년에 고종이 주류문자임을 선언합니다. 이제부터는 한글이 한자보다 주류문자다. 근데 선언은 끝나. 실제로 주류문자가 안 돼요. 조선이 망할 때까지. 18, 19세기에 뛰어난 실학자들조차도, 실학자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뭐 정약용 선생님, 뭐 박지원 선생님이란 말을 하면 안 된대요. 역사인물은 선생, 박재가 선생 이런 분들이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 한글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다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선의 역사였었어요. 그러니 이 책을 그렇게 달갑지 여기지 않았으니 이 책이 제대로 보존될 거 없는 거죠. 세종이 이 책을 몇 번 찍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책보다 그 분량이 방대한 용비어천가를 그 550권을 찍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이 책도 그에 준해서 그 최소한 500권 찍지 않았을까? 이 책은 그 금속활자로 찍은 책이 아니에요. 목판본으로 찍은 책이에요. 그죠? 목판본으로 어떤 책을 찍습니까? 빨리 대량으로 그 필요한 책을 찍는 거예요. 그런 맥락을 봤을 때 그 500권 정도 찍었다는데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데 이게 희귀본이 되는 거죠. 물론 그 오래된 책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가 이제 그 1940년에 경상도 안동에서 기적처럼 이 책이 발견되는 거죠. 어디서 발견됐나요? 자, 발견 장소를 알려면 우리가 이제 발견한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이쪽에 알아본 사람이죠. 이 책을 알아본 사람. 그게 놀랍게도 당대의 그 젊은이 24살밖에 안 됐어요. 그 이용준이라는 그 젊은이가 이분이 경화권 지금의 그 성균관대학교 해당되는 거기에 이제 다닌 거죠, 그죠? 그리고 그 한문에 능하고 또 북구시를 잘 썼어요. 이분이 이제 발견했는데 그 발견을 그 자기 집에서 처음에는 발견했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제 전후 맥락으로 봐서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그 자기 집이 아니라 그 이용준 선생의 장인 때 그게 광산 김씨예요. 거기를 이제 금구당가라고 하는데 그 금구당가 그 광산 김씨의 셋째 사입니다. 이용준 선생. 제가 직접 답사를 갔는데 지금도 책이 권책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거기 놀러 갔다가 이 책을 발견한 거죠. 발견하고 또 젊으니까 뭐 여러 가지 또 상의를 누구한테 해야겠죠. 그때 경성제육대학 그 교수이셨던 김태준 선생이 이른바 지금의 그 성균관대학교에 해당되는 그 경화원에 강사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둘이 이제 아주 서로 존경하는 사제지간이었었죠, 그죠? 사제지간이었고 또 그 당시에 그 좌익 사상 그런 운동 지하조직의 대원이었어요, 두 분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의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간성 전현필 선생님께 이거를 이제 파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책 1940년에 발견된 그 책을 전현필 선생이 꼴을 따서 간성본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간성 선생님께서는 이 책을 이제 그 당시에 얼마를 주고 샀는지 그걸 기록이 안 남기셨어요. 그리고 자세한 기록을 안 남기셨는데 이게 뭐 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간성 선생님께서는 대단히 아주 막 바위 같은 분입니다. 그죠? 20대 후반에 진짜 조선 최고의 거부가 되셔가지고 진짜 그 우리는 문화재 지키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냥 하나때 고급 술집도 안 가시는 거 아니야. 그 젊은 나이에 그죠? 저 같으면 이 돈이 많이 들면 하다못해 그냥 고급 술집도 가고 그랬을 텐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오로지 그 많은 재산을 우리의 문화재를 지키고 가꾸고 그걸 통한 우리의 정신, 그죠? 우리나라의 그런 거대한 뿌리와 맥을 지키고 가꾸는 일을 하신 거예요. 저는 진짜 이 간성 전필 선생님 이런 삶을 생각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온몸이 그냥 울려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께서 1938년에 보화각이라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 박물 같은 건물 그 최첨단을 짓는 겁니다. 지금도 아주 튼튼해요. 남아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간성미술관. 그러니까 간성 선생님께서는 이걸 1940년에 사들이지만 이미 사들이기 전에 이 해력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 훈민정 정학자들과 그런 서지학들 사이에 이제 떠돌아 다녔어요. 이 책에서 세종이 쓰신 정음편만을 언해한 이른바 언해본이라는 게 이제 많이 유통이 되어 왔는데 뭐 그런 거 세종실록 기록 이런 여러 가지 통해서 훈민해력원인가 어딘가에 그런 책이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간성 선생님께도 그런 거 듣고 그런 책이 있으면 빨리 좀 알려달라 그런 뭐 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가면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나타나서 어느 날 간성 선생께서 소장 그런 게 아니라
그 간성 선생님의 그런 문화재에 대한 사랑, 그걸 진짜 실천하려는 친밀한 노력, 그런 흐름 속에서 이 책이 나타났고 소장하게 됐고 이게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아주 그냥 바위 같은 묵직한 그 물이고 또 뭐 함부로 막 얘기를 할당 이게 일본 놈들한테 일본 죄송합니다. 공식적상에 이렇게 뭐 일본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최대한 그 비밀, 아주 장중하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절제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 그러니까 기록도 안 남기시고 그렇게 뭐 그런 거죠, 그죠? 근데 대략 이제 전후 여러 맥락 봤을 때 한 그 당시 일본 돈 10,000원 주고 매입을 하신 거, 그거는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거래비가 저기 소개료가 1,000원 정도. 그래서 또 그 후손들께서도 이렇게 증언을 하시고 그래서 그런 대략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일본 돈 10,000원이면 그 서울 경성에서 서울에서 가장 비싼 그 기와집이 열채값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서울시 지금 저기로 하면 30억 되는 거죠, 그죠? 최소한 10억에서 그렇게 많게도 그렇게 식사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그 엄청난 돈으로 이렇게 매입을 하신 거죠. 더 싸게 살 수도 있죠. 근데 야 이게 대한민국 최고의 그죠 문화재인데 유물이 저기 문화재인데 유산인데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싸게 구입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값을 주시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용현 선생은 이제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뭐 기록이 또 남아 있잖아요. 아무튼 그분이 이제 자해운동 하시다가 해방 전에 월북을 하셨고 월북하시고 나서도 꽤 오래 사시는데 또 거기서도 아무 얘기가 안 하세요. 기록도 없고. 그래서 정확한 걸 알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흐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광산 김씨 집안을 만나면 큰 절을 합니다. 광산 김씨 계신가요? 어휴, 저기 선생님. 이렇게 더운 김씨. 어휴, 진짜 갑자기 감동이 밀려오네요, 그죠? 제가 진심을 진짜 큰죄 올린 겁니다. 진짜 광산 김씨 집안에서 이 책을 잘 보존해 내려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귀중한 걸 우리가 간직할 수 있었겠어요? 광산 김씨는 조선 최대의 한글 공모자 집안입니다. 이 조선시대 때 유일하게 한글을 국자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구운몽 사신함정에 쓰신 김만중 선생이에요. 이건 진짜 혁명적인 발상입니다. 그 실제 한글 작품 남기셨고 바로 김만중 선생이 광산 김씨예요. 진짜 끝나 나와보세요. 제가 오늘 저는 짜겠습니다. 막걸리까지. 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발견될 당시에 요거 표지, 그죠? 그 다음에 앞에 두 장이 죄송합니다. 이거 여기부터죠, 그죠? 자, 여기부터 이제 세종 서문이 나와 있는 건데요. 참고로 구조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옛날 책은 이제 두 쪽을 인쇄해서 그렇게 접는 이게 자루매기 제본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루매기 접히고 접힌 여기가 이제 판심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판심이 다 낡았죠. 오래된 책이니까 새 책은 판심이 아주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죠? 이 판심에 이 책의 장 또는 지금으로 하면 1부, 2부 같은 제목이 써 있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총 4장, 총 8쪽. 요게 세종 직접 저술하는 거고 이 판심에 지금 안 보이지만 낡아서 없어져가지고 정음이라고 써 있어요. 정. 그다음에 나머지가 뭐라 써 있냐면 정음해례라고 써 있어요. 세종이 지으신 정음을 그 신하들이 자세하게 풀어서 예를 들어가지고 풀었었다. 해례를.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은 세종당이 저술하신 부분 요 2장 총 4쪽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부터 발견된 겁니다. 여기 맞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요. 이게 여기부터 발견된 거예요. 이렇게 발견된 겁니다.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죠. 이걸 보통 낙장이 됐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것도 기록은 없어요, 사실은. 이영재 선생님 기록을 안 남겼어. 김태순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넘겨서 간성 전유비 선생께서 이 매입 소장을 할 때는 이게 다 갖춰준 겁니다. 그럼 이 앞에 요건데 일종의 원본 아니죠. 속된 말은 가짜인데 이거를 이제 어쨌거나 이게 새로 이게 좋게 말하면 복원이죠. 좋게 말하면 또 이제 일반적인 서지적 용어로는 보사라고 하는데 보사를 누가 했을까요? 뭐 간성가에서는 뭐 절대 안 했으니까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이용준 선생이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그죠? 추정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 어떻게 그런 추정을 어떻게 보고사할 수 있었을까? 자, 이 책의 그 정음편, 그다음 맨 뒤에 정의서라고 실려 있잖아요. 그 두 부분만 세종실록에 수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정음편은 언해가 돼서 원리적법 앞에 실려 있잖아요. 그래서 1459년에 세조가 펴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훈민정 언해본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본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으려면 그게 이 단행본이 된다고, 단행본. 근데 언해본은 단행본으로 발간이 안 된 거잖아요. 원인석보라는 그 불경 언해서의 앞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다만 그 붙어 있는 거를 독립시켜서 하나의 그 단행본처럼 만들었어요. 그 뒤 후세 사람들이. 그래서 그건 뭐 그냥 또 하나의 단행본을 만들었으니까 언해본에 볼 수 있어요. 정식 명칭은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해요. 그 머릿속에 실려 있는 것은. 모든 학문과 공부는 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걸 맥락을 알고 언해본이라는 말을 쓰는 건 좋은데 마치 언해본이 막 단행본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언해라는 것이 불경지 앞에 실려가지고 이게 널리 퍼지게 되는 그 맥락 그런 것도 우리가 이해해야 되니까. 그리고 단행본으로 발간이 안 된 것도 또 우리 그 당시 역사의 한계죠. 그죠? 그래서 이게 한문본이잖아요. 그죠? 한문본. 양반 지식 룰에 대해서 쓰는 책이고. 그럼 이거 빨리 언해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정음편만큼은 언해를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언해를 해서 이렇게 전해오다가 세조가 원래그 앞에다 씌워서 펴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한 거죠. 그렇게 추정한 것이고. 그래서 세종실록에 실려있고 언해본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또 워낙 이용률 씨가 안평대군체 북크시에 능했대요. 그래서 전국 대선 상까지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나중에 똑같이 모사를 하는 거죠. 물론 이 헤르본의 이 글자체가 안평대군이 썼다는 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인한이 썼다는 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걸 규명하기 어려운데 이 안평대군 쪽이 더 가깝게 우리 추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도 정확히 우리가 알면 좋은데 과연 누가 써서 그걸 나무에 대고 판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판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맥락까지 이제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못 밝혀냈고요. 그리고 이 책이 참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훈민정 창제 원리의 정확한 지식이 어디 실려있죠? 정음편, 세종나라에 쓰신 정음편이 없어요. 정의서에도 없어요. 바로 헬에 들어있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니은이라는 글자 어떻게 만들었죠? 니은이라는 글자. 한번 해보실까요? 난. 혀 끝이 윗 잇몸에 닿죠. 어떤 분은 이천장에 닿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술 드셨죠? 진짜 술 마셨다고 그래요. 근데 술이 안 캐니까 이 혀가 꼬여가지고 이렇게 진짜 아프리카 사람이든 뭐 유럽 사람이든 누구든 그렇게 똑같이 발음하면 혀 끝이 윗 잇몸에 닿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이렇게 막 곡선을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걸 정확히 이 직선만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빨리 인지하고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얘기가 해내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럼 이 책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런 원리를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18세기 때 이덕무라는 그 뛰어난 실학자가 계신데 이분이 청장관 전서라는 아주 뛰어난 백과사전을 펴냈잖아요. 거기 뭐라 써있냐면 세속의 전화기를 뭐 이를테면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문살을 보고 기역, 니은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써있는 거. 그래서 그걸 또 그냥 과대로 그냥 확대시켜가지고 세종대왕이 화장실에 가서 발명했다는 등 그죠? 문고리 보고 동그라미 만들었다는 그런 엉터리를 막 그냥 얘기를 해온 거야 사람들이. 그걸 확대 재생산하는 게 일제시대고. 그죠?
그런 것이 다 엉터리라는 게 바로 이 책이 발견되면서 이 증명이 된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지금도 막 저기 경복궁에서 막 중국 그 관광객들 막 가이드들이 그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세종당이 한글 어떻게 만드셨죠? 그래서 막 그런 화장실 얘기를 하고 그래요. 이게 세종당 화장실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가셨어요. 안 가셨잖아요. 매화틀이랑 연기를 갖다가 친절해서 용별을 부렸잖아요. 세종장뿐만 아니라 조선의 모든 왕들은 화장실 안 갔습니다. 이런 상식만 알아도 그게 엉터리라는 걸 아는데 그 엉터리를 그냥 막 무슨 재미삼아 그냥 농담삼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한글에다 못 외우고 세종 정치에다 못 외우고 진짜 모든 백성들의 지식과 정보를 나누라는 세종의 위대한 정신에 대한 진짜 엄청난 진짜 그 폄하한 그런 발언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관광객 가이드들 연수시켜야 돼, 연수. 해려면 강의해야 됩니다. 제가 실제로 그 가이드 교육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이드 협회에서 저를 부른 거야. 자기들 한 설명해야 되는데 저기 모른다. 그게 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분들은, 아니 50명밖에 안 돼, 그분들은. 나머지 분들은 그걸 모르고 막 그런 엉터리로 막 관광객들한테 설명하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건 국가 차원에서 해야 돼요. 그 가이드 욕할 수 없어요. 중국인 가이드. 이런 걸 많이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걸 우리가 훈민점의 정신을 실천해야 됩니까?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실천하고 계신데, 그런 분야에서도 이걸 제대로 알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상주본이라는 게 있죠. 그죠? 상주본도 이제 원본이라는 게 어느 정도 판명이 되긴 됐는데, 그걸 2008년도에 발견이 됐어요. 발견이 돼가지고, 베이키라는 분이 이제 소장 계시는데, 그거는 아마 제가 따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것도 원본이면 제가 여러 전문가로서 확인한 바에는 원본은 맞아요. 원본은 맞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재판에 휘둘리면서, 아직도 베이키 선생님이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해 만나고 있고 왔습니다. 제가 JTBC 9시 뉴스에서 저를 인터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전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이키 소장자의 명예를 존중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상징적 보상을 하고 빨리 매입을 하라, 국가에서. 국민 모금을 하든 기업 후원을 받든. 그죠?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제 재판에 휘둘리면서 그러니까 조아무개 선생이 한때 이제 한 상자를 사오셨대, 예책을.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죠? 이를테면. 근데 이제 판사람은 내가 안 팔았다, 훔쳐갔다 얘기하는 거고. 근데 그런데 재판에 휘둘리면서 민사재판에서 이분이 졌고요. 형사재판이 이겼어요. 그 과정에서 또 1년간 억울한 옥살을 하시니까 이분이 너무 화가 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이든 명예를 존중해주고 해야 돼요. 근데 다만 그분이 1,000억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1,000억을 국가가 이게 하기 어렵죠, 그죠? 어렵고 또 그것이 온전하게 보존됐다면 사실 이 책보다 더 좋다면 사실 1조 이상 가치가 있는 거죠. 이 책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여기 1조 가치가 있는 건데 안타깝게도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그분 만나서 확인했는데 세종당이 저수를 하신 여기 4장 8조, 물론 마지막 8조는 빈면인데 이게 없는 낙장대사한테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 봤을 때 1,000억을 또 일부러 또 브레이크 설렸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고 대신 그분의 명예도 존중하는 상재 보상을 위해서 뭐 이를테면 100억을 드린다든가, 우리 전문가가 모여서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아니면 10월 9일 그래서 10 더하기 19억, 28자 28억 더해서 한 28억과 19억 더하면 얼마죠? 그런 식의 상징적 보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보상 금액은 이제 기업에서 후원해서 이게 국가에 기증하는 방식을 한다든가, 그죠? 아무튼 그건 우리 국내 지혜를 이제 모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진짜 그 책 빨리 우리가 국민의 품안으로 가져와야 돼요. 이게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이제 그런 맥락을 이제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이 이제 원본, 간성본, 지금 간성 미술관에 있는 거, 이거를 제가 이제 최초로 보고 이렇게 이제 해제를 썼어요. 학자로서 되게 영광이죠. 그래서 간성 미술관이 이제 예나공이다 보니까 수상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동대문 DDP에서 이제 아주 최첨단 수상고를 지어서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상고에 가서 직접 봤는데 제가 이제 그걸 직접 저도 한 번밖에 못 봤습니다. 그리고 장갑을 끼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또 유족들의 배려를 이렇게 한 거죠. 좀 고맙죠.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 했더니 기자들이 적으로 그럼 이 원본을 본 느낌이 어떠냐 이렇게 막 많이 묻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근데 그때의 감정은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거죠, 그죠? 그때 감정.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종대왕을 직접 만난 기분입니다. 그렇게 잘 또 이해 못 하시더라고. 무슨 세종대왕 유령이 오냐고 와 있었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수지를 텔레비전만 보다가 직접 만나 사인 받은 기분이다. 좋아하는 연예인을 텔레비전만 보다가 직접 만난 기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해설서를 쓰기 썼지만 제가 실제 계약 기간이 1년밖에 안 됐었고요. 그래서 제가 훈민정음 연구만 하는 게 제 꿈이에요, 사실. 훈민정음 연구만 하고 가르치는 게 꿈인데 제가 이제 교양 비전임 교수로 있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일도 해가면서 이제 해야 되니까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고요. 아무튼 1부, 2부로 나눠서 이제 문자와 책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을 했고요. 다만 이제 좀 더 대중들한테 쉽게 전달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수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드는데, 아무튼 제가 2세 개정판이 나오는데 또 좀 더 완벽하게 해설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이제 원본과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완전히 똑같진 않은데 왜 완전히 똑같지 않냐면요. 이게 자루매기 제본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게 복간 보니까 붙어 있지만 원본은 갈라져 있는 거죠. 갈라져 있고 뒤에 잘 보존해서 배접을 합니다, 이렇게 배접.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갈라지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 소장했던 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광장님이시겠지만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다 이제 19사의 언해라든가 이런 대학 같은 옛날 책들을 옮겨 적었어요. 뭐 그냥 글씨 연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막 연습하면서 옮겨 적은 거죠. 막 낚시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아주 정성스럽게 옮겨 적은데 그게 거의 3분의 1까지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져왔는데,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게 바로 원본과 똑같이 이제 한 건데, 이 낙서가 이게 심해요. 보이시죠? 뒷면에 낙서가 심해가지고, 근데 이걸 그대로 발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복간한다는 건 품격을 좀 알려야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뒷면 낙서에 한해서 최첨단 기법을 통해서 아주 정밀하게 지운 겁니다. 뒷면 낙서를. 그런데